제가 일산백병원에서는 부인종양학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페이션트 브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혈대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주제가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부 모르는 사람들에게 3초에 한 번씩 지금 수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피라는 것이 보면은 역사가 굉장히 깊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5세가 십자군 전쟁 때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벨트를 풀고 나니까 그 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이제 나머지는 다 피에 물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국기가 되었다고 하죠. 피의 역사는 굉장히 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트랜스퓨전에 대해서의 첫 개념을 도입했던 사람은 155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604년도에는 베인 투 베인 트랜스퓨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학설을 내게 됐고요. 1665년도에 실질적으로 동물과 동물을 통해서 트랜스퓨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2년 후에 양으로부터 사람에게 트랜스퓨전을 시켰는데 이때 사용됐던 도구들을 보면 저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매드컵 같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해에 데니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영국에서는 영국 법정에서 이 트랜스퓨전에 대해서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1818년에 저희 상과 윗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임스 브룬델이라는 분이 이때 수혈을 사람 맨투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인데 PPH는 어차피 죽는 병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3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3번 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 이후에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네. 하나는 살아났네. 그래서 그걸 용기 있게 계속 시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10번의 트랜스퓨전을 했고요. 모탈리티 레이트가 50%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마 유니버설 브러드까지 포함했을 때 대략 50%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죠. 살았던 사람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의 트랜스퓨전을 기초가 될 수 있는 어글리티네이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1901년도고요. 1913년도에 컴패터빌리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시트레이트를 사용해서 브러드 크로팅이 되지 않는 브러드를 준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첫 번째 트랜스퓨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1934년도에 브러드 뱅크가 만들어지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1942년도에 아담 런디 룰입니다. 1030라고 그래갖고 헤모글로빈 10, 헤마토크리트 30 이하인 경우는 트랜스퓨전을 하자. 이 개념이 요즘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헤파타이티스나 에이즈 같은 것들이 마이너하면서 브러드 트랜스퓨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블러드였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스페리칼하던 폼이 좀 특이하게 변하게 되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트랜스퓨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브러드 플로우가 상당히 좋았던 것이 트랜스퓨전 하고 나면은 푹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퓨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요즘 의료 환경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표한 것인데 헌혈 실적이 9.3%가 3년 동안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는 뭐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헌혈자가 감소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노년층이 증가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층이 반 이상 헌혈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또 사용량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도 통계인데요. 인구 1000명당 적혈구 공급이 한국은 41유니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일본, 호주, 캐나다 보면 20유니트 전후거든요. 한 가지 예로서 인공 승관절 수술을 보면은 상당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78% 정도 슬관절술 때 트랜스퓨전 했다고 하는데 호주, 미국, 영국이 14에서 8%밖에 안 되고요. 심장 수술인 경우도 미국이 29% 정도 하는데 우리가 76에서 98% 거의 대부분 수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용량은 많고 헌혈량은 적고 보유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2021년 6월 4일 날 발표한 것을 보면은 4일분 이하, 보유량이 4일분 이하라는 것은 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추석 전에 9월 23일 날 KBS 뉴스에서 봤습니다. 2.6일분으로 감소했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혈액 보유량이 보통 5일분 이상을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하로 떨어져서 관심 단계, 지금 현재는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수혈은 물론 빈혈에 대한 아주 좋은 처치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고 또한 너무 이제 많이 사용하다가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환자 혈액 관리라고 하는 페이션트 브러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해갖고 적정 수혈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환자 혈액 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2014년도부터 5년간 환자 혈액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4년간은 교육과 숙련 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때 했던 방법은 전용 병원을 인증해주고 표준화된 혈액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호주와 동호주 병원으로 나눠갖고 서호주 병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동호주 병원은 과거에 사용했던 대로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입원 기간, 합병증 유병률, 의료비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수혈량을 줄인 경우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혈 정책을 수정하게 되고요.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원내 사망률도 감소하고 재원 일수도 감소하고 감염량도 감소하고 심혈관계 질환도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호주는 수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도 들어가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브로드 플로우에 대한 동영상도 여기서 따온 겁니다. 국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가 아직은 없었고요. 작년부터 시작돼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형성됐는데 국립암센터의 김영우 선생님이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고 저희 병원은 이제 레퍼런스 기관에 들어가서요.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아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게 될 거고 만들어지게 될 거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PBM이라는 것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 필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퍼스트 필라는 빈혈을 미리 체크를 해서 미리 에리스로포이시스를 좀 옵티마이즈 시키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컨드 필러는 시혈량을 줄이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서드 필러는 그 이후에 아네미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적정 수혈을 하면서 하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금 상과 영역에서의 그 PBM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브로드 트랜스퓨전에 대한 그 생각, 모든 아이디어를 다 포기해라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PBM에 맞춰서 이제 퍼스트, 세컨드, 서드 필러에 맞춰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술 전이나 분만 전에 빈혈이 있으면 빨리 디텍션해서 콜렉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페리오퍼레이티브, 페리파툼, 분만 도중 아니면 시색 도중 이럴 때 실혈을 그만큼 줄이는 방향을 취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아네미아에 대해서는 적정 수혈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능한 줄이면서 지금은 적정 수혈이라는 건 사실 너무 많은 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적정 수혈을 하면서 빈혈을 회복시키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임신 기간 동안의 헤모다이나믹 체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트파텀 헤모리지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 원인을 포티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버스 캐널의 라서레이션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 그리고 플란탈 랩넌트 때문에 생기는 티슈, 그리고 유테라 아토니에 의해서 생기는 톤, 그리고 코일러 패스에 의한 스롬빈, 이렇게 해서 포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PPH의 리스크 팩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PPH 리스크 팩터가 없는 사람들이 61%가 PPH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신한 여성들은 전부 PPH의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아네미아의 원인을 알아내는 방법으로서는 민 레드 셀 볼륨을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마이크로시틱 아네미아죠. 바로 아이언 데피션시, 헤모글로빈 패시 이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이크로시틱 아네미아에 또 구분을 해줘야 될 DDX 해야 될 것이 바로 인플라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 데피션시는 당연히 세럼 아이언 자체가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자정 처리라고 할 수 있는 페리틴 자체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탈 아이언 바인딩 캐퍼시티는 당연히 증가되어 있겠죠. 뭐 세츄레이션이야 당연히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인플라메이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틴 자체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요. 좀 아이온 데피션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틴을 이 다르다는 이런 아네미아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틴은 물론 임산부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검사를 해야 되는 중요 항목이고요. 거기에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이타민 B12나 폴레이트도 같이 체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 세럼 페리틴이 3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 이하인 경우를 인서피션시라고 하고 12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 이하인 경우는 아이온 디피션시라고 얘기해서 적극적인 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상태, 이럴 때 세럼 페리틴 레벨이 노말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을 반드시 같이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보는 것 중에 ESR, CRP 두 가지를 다 보긴 하죠. 근데 ESR은 크로닉한 상태를 보는 것이고 CRP는 어큐트한 인펙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CRP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이드라인 그 유럽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프랙티컬 매니지먼트라는 방법들,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플라센탈 랩넌트가 있으면 리무브 해야 되겠고, 만약에 아토니가 있으면 유테로토닉스를 사용해야 되겠고, 발론 탐포나이드 사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유테라인 컴프레션 시킬 수 있는 수처, 그 자리에서 바로 수처를 한다든지 유테라인 베셀, 유테라인 아테리 같은 베셀 라이게이션을 할 수 있겠고, 자, 이것저것 또 다 안 된다면 방성과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유테라 아테리 엠보리제이션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히스테렉토미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얼터네이티브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랜자믹 엑시드, 이게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가격도 싸고요. 저희 그 부인종양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제이긴 한데요. 이것이 이제 이 상과 영역에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IBC 트랜스퓨전을 시킬 수 있는 니드를 3분의 1까지 감소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자믹 엑시드 사용하는 것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IBC 트랜스퓨전은 6 이하인 경우, 이건 이제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6g per 데시리터 이하인 경우,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유럽은 이렇게 지금 크라이테리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에서 8g per 데시리터 이하 요 사이에 낀 경우는 심톰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파이브리노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브리노겐 레벨이 2g per 데시리터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파이브리노겐 레벨을 체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스럼보 일라스토메트리를 같이 시행하면은 빨리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취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FFP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FFP의 또 단점이 있죠. 이거는 녹여야 됩니다. 얼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녹이는 시간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시련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미리미리 좀 녹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서 셀 세이비지를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셀 세이비지는 시련이 된 것을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걸러서 집어넣어 주는 방법인데요.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단점만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단점 중에서는
컨타미네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sepsis나 인펙션의 위험도가 좀 더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위험도.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이 릴리즈 되기 때문에 하이포텐션, 갑자기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워싱 하는 과정에서 크로틴 팩터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브리딩 텐던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제너럴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과 영역이니까 상과 쪽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상과 쪽에서 보면 페탈 에리스트로사이트가 같이 믹스가 되는 퍼센트가 1.5% 정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색하고 나서 셀 세비지 한 것을 나중에 셀을 구분을 해봤더니 1.5%는 이제 페탈 에리스트로사이트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페투스에서의 그 ABO 엔티젠은 그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엔티제니시티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인 것이고요. 암니오틱 플루이드 엠보리즘,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근데 페탈 스코머스 셀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 한편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아나필락틱 shock이나 septic shock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생긴다는 거지 이게 들어갔다고 다 생기는 건 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브리딩이 많은 환자라면 이걸 사용하는 것이, 셀세비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요즘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성을 위해서는 태반이 떨어지기 전에 피까지만 모으자. 그래서 암니오틱 플루이드를 제거하자. 그리고 뽑아낸 것도 류코사이트 디프레션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걸러내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양파 서커라는 건데, 이 서커는 보면은 팁이 아주 블런트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적게 줍니다. 그래서 IBC 트라우마가 없는 건데요. 이런 트라우마 없는 서커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위스 가이드라인인데요. 포스파툼, 이건 이제 필라 1, 2를 다 말씀드렸고, 필라 3입니다. 분만 후에 아네미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분만 후에는 9.5에서 헤모글로빈이 12g/dL 이하, 요 사이쯤 될 때는 그냥 그 오라 아이온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GI 트러블이 있을 때 그 IV 아이온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9.5 이하인 경우에는 IV 아이온을 사용하고요. 헤모글로빈이 6 이하인 경우나 심텀이 심한 7에서 9g/dL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혈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WHO에서 발표했던 거, 2010년도에 벌써 이 PBM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또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전트 니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산과 영역에서 보았을 때 관심사는 이 PPH가 시비어 PPH인 경우는 1.86%나 되더라, 분만 환자에. 그리고 이것이 그 프레파툼, 헤모글로빈 레벨이 낮았던 사람이 PPH의 위험도도 높아지더라, 이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산과에 관계된 이야기를 보면은 임신 기간 동안의 아네미아 자체가 피지컬 액티비티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코그니티브 퍼포먼스도 변형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뮤놀로직 펑션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PPH로 인해서 세컨더리로 생길 수 있는 그 모빌리티 모탈리티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올해도 또 한 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션트 브로드 매니지먼트의 도입이 저희 상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